이번 문제 답은 4번이 맞습니다. 그죠? 통상총회는 1년에 한 번 이상 하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으로도 바꿀 수 없고요. 나머지 것들은 정관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넘기셔가지고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사례 원입니다. 갑은 을 병가 일정당 1만 원의 고스톱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돈을 다 잃은 갑은 이를 구경하던 정으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리고 그 채무 변제를 위해 자신의 A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였다. 1번 보기 전에 먼저 3천만 원을 빌리는 계약은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무효죠. 조심할 건 여기서 뭐냐면 요 3천만 원을 빌리는 계약, 3천만 원을 대여하는 계약은 동기가 반사회적이에요. 뭐가 반사회적이죠? 동기가. 다시 말하면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빌린 목적이 뭐죠? 도박이잖아요. 그래서 동기가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언제 무효냐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그때 비로소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여기서 사례도 키가 되는 단어는 뭐냐면 구경하던 정이죠. 구경하던 정이라는 말은 도박 자금으로 쓸 사실을 뻔히 어떻게 해요? 알면서 빌려준 것이니까 요 3천만 원 대행이 뭐죠? 반사회적의 무효고요. 따라서 사례 논점 1. 갑과 정 사이에 3천만 원의 변제를 위한 토지 양도 계약도 반사회적에서 어떻게 해요? 무효입니다. 유효인가? 무효다. 이렇게 된 거죠. 2번 갑이 현실적으로 A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경우 갑은 A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다. 왜냐하면 이행하기 전이면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한 것은 뭐가 되죠?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해요.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다고. 3번 만약 갑이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것이 아니라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면 갑은 그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있다 이건요. 있다. 자, 왜 그러냐면 불법한 원인급여라는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이 급여는 최종적 급부여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과 같은 최종적 급부인 경우에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데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은 뭐가 아니죠? 최종적 급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반환을 내지는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 해가지고 이전 등기는 최종적 급부이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에서 뭐하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고요. 3번 해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뭐가 아닙니까? 아직 돈 갚은 게 아닙니다. 최종적 급부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뭐가 나왔냐면 양도담보를 설정해 주는 거가 불법 원인급여냐 최종적 급부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양도담보를 설정해 주는 것도 최종적 급부를 봐요. 따라서 반환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한다면 만약에 양도담보를 목적으로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에는 말소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을 이전해 준 건 뭐죠? 불법 원인급여.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건 뭐가 아닙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고요. 다만 양도담보를 설정해 준 것도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게 최근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련 점은 103조 해가지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은 무효다. 그래서 뭐가 반사회적이냐 해서 중요 판례 1번 우리가 수업 시간 많이 했죠.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그것을 강제하거나 또는 조건이 반사회적이거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거나 마지막으로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는 표시가 되거나 알려져야 비로소 뭐죠? 반사회에서 무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인데 가족법상의 자유죠. 가족법상의 자유는 조금만 제한해도 뭐죠? 반사회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등장하는 경우는 항상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고, 물론 역으로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 보시면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죠. 부부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면 돌려주기라는 계약이잖아요. 아니. 함께 사는 동안 팔아먹지 못한다는 계약이잖아요. 그 말은 이혼하면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뭐 하지 않은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거.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우측에 3번.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이라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래서 비자금을 만드는 것은 반사회적이지만 비자금을 은닉하는 것은, 숨기는 것은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가 않고요. 3번 올해 반드시 나올 거고. 4번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세금 회피입니다.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고. 5번 판례도 나올 건데 변호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서 성공 보수를 받기로 하는 계약은 뭐가 되죠? 반사회적 범죄에서 무효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요 판례가 하나 더 있죠. 뭐냐면 반사회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요 판결이 나기 전에 이루어진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 요 판결 이후에 이루어진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만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취지가 됨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번 판례인데요.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고르라는 건데, 일단 기억하고 뭘 구별하셔야 되냐면 디귿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일단 기억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디귿은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아닙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자고요. 기억 보시면 도지사에게 청탁하여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받아줄 걸 부탁하면서 청탁 교재 빗자루 금원을 교부한과 동시에 그 면허를 동시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동시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동시에 그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금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입니다. 반사회적입니다. 디귿을 보시면 의사 시험 합격을 위한 교재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게 되었던 계약을 해소시키기 금원을 세주려는 새로운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계약이죠. 새로운에다가 동글뱅이 치시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새로운 계약은 무효이다가 아니라 뭐죠? 유효입니다. 자, 이게 어떤 취지냐면 이런 문제죠.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경우에는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이니까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사회적 법률항에서 동시에 반환하기로 했다면 요 반환하기로 한 계약 자체가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새롭게 다시 반환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요 새롭다라는 말은 뭐냐면 별개의 계약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첩계약을 하고 강남에 있는 10억짜리 빌라를 증여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첩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첩 대줄 필요도 없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도 없는데 등기를 해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니까 뭐 받지 못하죠? 반환 받지 못하고요. 첩인 을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혹시라도 네가 첩이 안 돼주면 그때는 돌려줘야 된다라고 계약을 했다면 그 돌려주기라는 계약도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을이 첩이 안 되더라도 갑에게 뭐 할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는 없는 거다. 근데 문제는 갑과 을이 둘이 헤어지고 나서 수년이 흐른 후에 다시 재회한 거죠. 다시 재회해가지고 재회하면 어떻게 하죠? 갑이 을한테 뭐라 그래요? 잘 지내? 그럼 우리 어떻게? 을은 오빠는 뭐 이런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갑이 실제로 언론에도 보도가 됐어요. 갑이 뭐라 그래요? 그때 내가 완전 떼보이지 않는데 지금 완전 개그질해서 그때 그 준 빌라 돌려주면 안 되겠니? 그러지 뭐. 새롭게 반환하기로 했다면 요거는 뭐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약속대로 뭐죠? 반환해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예요. 그래서 반환하기라는 특약이 만약에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다만 반환하기라는 특약을 새롭게 다시 했다면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 최근에 한번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이게 이 판례가 이 새롭게가 첩계약 사건이었고 근데 그 사건에 보니까 뭐 10억짜리 빌라가 아니라 2,500만 원짜리 빌라였더라고요. 얘가 좀 찌질한 애였는데 그래도 뭐죠?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두 가지 좀 비교해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은 양도 줬을 때 회피죠.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고. 리을번 허위로 증언하기로 하면 따질 필요 없이 뭐죠? 반사회적인데 만약에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하기로 한 경우에는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거든요. 따라 리을번 읽어보면 이것도 심 아주 잘 나옵니다.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급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 질서적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나 민법 제103조 소중의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 것은 아니다. X고요. 물론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은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강박이 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뭐하진 않아요? 반사회적이진 않다. 따라서 미음번은 맞는 질문이고 그 다음 비읍번 아까 나와있죠. 부부가 등장하면 뭐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데 함께 사는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특약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시읍번 회사에 의해 해외 파견된 근로자가 기국일로부터 3년간 회사에 근무해야 한다는 사규는 지나친 거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이음번 사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찰을 증여하는 행위도 이것도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일종의 자살행위로 보고요. 여기 나와 있는 판례들 다들 중요하니까 잊지 마시고 특히 기억과 디억 새로운 것과 동시한 것인가 좀 조심하셔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사례가 좀 복잡한데 안 읽어볼 겁니다. 갑이 을에게 얼마를 빌려줬냐면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을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4천만 원밖에 마련을 못했다. 이 돈 가지고 뚱치면 내가
4천만 원이라도 주지만 끝까지 돈 다 받으면 내가 4천만 원도 못 주겠다라고 하길래 갑이 을에게 그러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1,000만 원에 대해서 뭐 하겠다고 했냐면 면제하겠다고 한 거죠. 근데 문제는 갑은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나중에라도 어떻게 하든지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을 받을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 속으로 잔존 채무에 대해서 면제할 마음이 없는데 면제한다고 했으니까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으니까 법률행위 해석을 해야 되는데 표시된 것으로 효과가 결정되는 것이 뭐죠? 규범적 해석. 의사에 따라서 효과 결정되는 걸 우리가 뭐죠? 자연적 해석. 원칙이 뭐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은 상대방이 없거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으면 뭐죠? 자연적 해석인 거죠.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규범적 해석은 1,000만 원에 대해서 뭐 한 거죠? 면제한 거니까 갑은 을로부터 나중에 1,000만 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을이 갑에게 1,000만 원을 면제할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면 면제 안 한 것이니까 나중에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겠죠. 따라서 1번 갑의 허락의 의미는 면제한 거다. 그죠? 1,000만 원 뭐죠? 면제한 거다. 왜요? 원칙이 뭐죠? 규범적 해석이니까. 2번 만약 을이 갑의 내심의 의사를 아는 경우 갑의 허락의 의무는 면제 안 한 거다. 왜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요. 이해되시죠? 그죠? 간단한 사례입니다. 그죠? 속으로는 면제할 마음이 없고 말로는 뭐죠? 면제하겠다고 하면 원칙이 뭐죠? 규범적 해석이니까 잔존점에 대해서 면제한 거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니까 속마음대로 면제하지 않은 거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법률 해석과 관련된 지문은 반드시 출제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요 판례는 1번 판례는 뭐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의사표시에 관련된 진이다. 따라서 강박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했다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뭐는 아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다. 이것을 전제를 하면서요. 결국 1번 판례 뭐죠? 원칙이 뭐죠? 규범적 해석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원칙이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뭐죠? 자연적 해석이고 2번 판례는 대표적인 자연적 해석이 얘입니다. 자, 지금 의사는 갑토지고요. 계약서에다가 뭐죠? 을토지라고 적었단 말이죠. 그러면 규범적 해석이라면 표시된 대로 을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고 자연적 해석이라면 의사대로 뭐에 대해서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될 텐데 2번 판례 보시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러면 쌍방 모두가 매매 대상이 갑토지임을 알았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이것은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죠?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뭐가 발생할 수 없죠?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례는 자연적 해석의 사례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표지입니다. 갑은 을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제곱미터당 89만 원을 기재했어요. 그러면 의사는 98만 원이고 표시는 뭐죠? 89만 원이죠. 그러면 원칙이 무슨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이니까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89만 원의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 것이므로 먼저 뭘 보냐면 2번부터 보시면 2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성립한다. O 맞는 지문이고 무슨 해석의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의 원칙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98만 원의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고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합의했대요. 그러면 제곱미터당 98만 원의 합의가 된다는 말은 무슨 해석을 했다는 거죠? 자연적 해석을 했다는 거고요. 따라서 98만 원에 합의하였으나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기재되었다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주 문제가 참 잘 제가 만든 문제는 아닙니다. 잘 만들어진 문제고요. 다시 이제 문제 갈게. 이에 대해 을이 승낙하였다. 그 X 토지의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 원으로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X 토지를 제곱미터당 158만 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이 틀린 겁니다. 자, 이제 뭐죠? 이중매매죠. 자, 이중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병은 선악 불문하고 뭘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갑과 병 간의 매매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뭘 취득하지 못하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럼 1번. 을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맞아요. 어디 봐도 기망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을은 병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중매매는 원칙도 유효하고 재임 매수인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니까요. 5번. 만일 갑의 배임에 적극 가담한 병이에요. 그럼 이제 병의 등기는 무효고 반사회적 법률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겠죠. 따라서 병으로부터 선의 정이 X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정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X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면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문제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통정원의 표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사례는 통정어의 표시가 난 전형적 사례죠. 갑이 채권자로부터 강제 집행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가장한 것에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놨더니 을이 또다시 누구한테 팔았냐면 병에게 팔았고 병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줬죠. 병에게 팔아먹었습니다. 병 나중에 하고 일단 여기서 보면 일단 을은 가장매매는 통정어의 표시에서 무효니까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고 통정어의 표시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죠. 따라서 반사회적이지 않으므로 갑은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채권자 K도 갑을 대의해서 말소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가장매매를 사행이란 이유로 통정어의 표시란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사행이란 이유로 채권자 채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고요.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면 병이 뭐여야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선이어야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이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요. 이 병은
선이이기만 하면 되죠. 뭐까지는요?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고, 또 모든 제3자 병은 선임을 추정받으므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까지죠. 그죠? 만약에 병이 또 팔아먹으면 얘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사는 논점입니다. 1번 갑과 을의 매매계약의 효력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입니다. 2번 을과 병의 매매계약 효력 유효하고요. 병명의 등기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병은 선의 제3자이고 제3자 병은 선임이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그렇죠. 관련 조문을 한번 읽어보시죠. 중요 판례가 나오는데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데,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행위죠. 대출받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다 라는 판례가 있고, 이 판례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모순된 건 아니고 논점을 달리는 거기 때문에 남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것은 뭐는 아닙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고 뭐로서는 무효죠?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다.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고요. 우측의 대표 문제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에 의해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을과 통정하여 을명의 이전 지르게 했다. 그 을은 이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병명의로 이전 등기를 이뤘다. 다음 문제 틀린 것은 1번. 갑은 허위 표시의 무효를 선의 병에게 주장할 수 없다. 5점. 따라서 2번. 을은 병에 대해 원인 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입니다. 왜냐하면 병은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3번 병이 취득한 아파트는 A에 의한 채권 제한,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5입니다. 왜냐하면 제3자 병은 선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니까요. 4번 갑은 을에게 원인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있죠. 만약에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갑은 병에게 말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으니까 을에게 결국은 을이 병으로부터 받은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갑의 입장에서 을은 자기 물건을 제3자에게 뭐죠? 팔아치운 놈이니까요.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됩니다. 3번 갑을 사이에 허위 표시에 앞선 갑소유 아파트 과징 권리자는 허위 표시에서 제3자를 볼 수 없다.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2번의 기억입니다. 제3자란 허위 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 이해의자로서 허위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 투도로 허위 앙수인과 새로운 법률 원인으로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의미하고, 제3자로서 보호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새로워야 합니다. 1번의 5번 지문은 통정허위 표시 전에 이미 가등기를 했다면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죠? 제3자가 아닌 거죠. 그러면 니은번 가장저당권 설정에 의한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받은 자는 가장저당권 통정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으니까 뭐죠? 제3자가 되고요. 디귿번 허위 표시인 채권 양도기 체결된 경우에 채무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돈 빌린 시점은 통정허위 표시 전에 돈 빌렸기 때문에 새롭지가 않고요. 리을번 가장 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취득한 제3자도 통정허위 표시 후에 가등기를 했으니까 뭐가 돼요? 제3자가 되거든요. 근데 미음번인데 이거 좀 하나 더 기억할 건데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오늘 제가 본 문제에서 통정허위 표시 가장 매매 후에 가등기를 했다면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가 있지만
가장매매 전에 가등기를 했다면 제3자로서 뭐 받을 수 없어요? 보호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가장매매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새로운 사람만이 뭐예요?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나 좀 추가로 기억해 두시는데요. 뭐냐면 가등기는 가장매매 후에 이루어졌는데 가등기 설정 약정은 가장매매 전에 했어요. 다시 말하면 가장매매 전에 가등기 설정 약정을 하고 후에 뭐죠? 가등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을 제3자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제3자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가장매매 후에 약정도 하고 가등기까지 해야 뭐예요? 제3자고요. 가장매매 전에 약정을 했다면 제3자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음문 보시면 갑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을로부터 금을 차용하고 담보조로 당해 부동산의 을 앞으로 가등기를 격려하기로 약정한 담. 갑의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을 우려하여 병에게 가장 양도한 후 을 앞으로 가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가등기는 가장 양도 후가 맞지만 가등기 약정은 뭐죠? 가장 양도 전에 했기 때문에 뭐가 아니죠?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하나 좀 추가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비읍번 당연히 뭐죠? 제3자고 그 다음에 시읍번 해가지고 선임은 제3자가 추정을 받기 때문에 제3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 답은 그래서 뭐죠? 없음이 답입니다. 넘기셔가지고 착오입니다. 중요 판례 해가지고 첫 번째 판례가 나와 있는데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줄 장래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데 지나지 않은 경우는 피의자의 심리상태 인식과 그 대조 사실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지하철역이 들어설 줄 알고 상가를 샀어요. 근데 나중에 지하철역이 들어서지 않더라. 착오입니다. 근데 지하철역이 들어설 수도 있고 안 들어설 수도 있고 미필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상가를 샀어요. 그건 뭐가 아니에요? 착오가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하철역이 꼭 들어온다 하길래 상가를 샀다면 그것은 뭐죠? 착오인데 지하철역이 들어설 수도 있고 안 들어설 수도 있고 이게 뭐예요? 미필적이라는 얘기죠. 미필적인 사실을 알면서 사고 샀다면 그거는 뭐예요?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중요 부분이어야 되는데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경제적 불이익이 필요하고요.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판례고요. 3번 판례도 굉장히 중요한데 출제량이 높은데 원래 중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다만 상대방이 그 중과실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례입니다. 3번 판례 해볼게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09조 1항 단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지만
상대방이 그 중과실을 뭐하고 있습니까? 이용하고 있다면 착오리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표 문제입니다. 옳은 걸 찾죠. 1번 많이 나왔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읽어보시고 2번 또 많이 나오죠. 착오 자체는 뭐가 아닙니까? 위법하지가 않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옳은 것은 1번입니다. 2번은 X죠. 3번 중요 부분이 착오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뭐가 아니죠?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4번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지만 그 중대한 과실을 상대방이 뭐하고 있어요? 이용하고 있다면 취소가 뭐죠? 가능합니다. 5번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하는 거냐면 상대방 측에서 취소를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됩니다. 이 5번과 같은 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이어야 되는데 중요 부분이 입증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으니까 누가 입증하냐면 표의자가 입증을 합니다. 근데 표의자는 뭐 하고 싶은 사람이죠? 취소하고 싶은 사람이죠. 그래서 표의자를 다른 사람 말로 하면 효과를 부인하는 자, 효과를 다투는 자 이런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취소를 못하게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냐면 상대방이 입증합니다. 상대방은 누구냐면 취소를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효과 발생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뭐죠? 주장하는 자를 의미한다는 거 좀 풀어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중요 판례에서 1번 판례는 위법성에 관한 판례인데요. 좀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위법해야 되는데 위법한지 안 한지 여부는 뭐죠? 비난 가능성이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단순한 허위 광고, 상가를 분양받는 사람한테 떼돈 벌 거라는 정도의 기망은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니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은 뭐냐면 판례 좀 복잡한데 침묵이 기망 사기가 되려면 고지 의무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한 푼이라도 싸게 살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싼 가격에 팔려고 할 때 그 가격 아닙니다라고 말할 의무는 없으니까 아무 소리 하나도 기망이 아니고 사기가 아니라는 판례고요. 그 다음에 3번 판례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는데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그때는 아예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판례죠. 대표 문제입니다. 갑은 을에게 을 소유 소유지가 곧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기망하여 을로부터 소유지 시가 1억 원을 대금 5천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으나 매도인 을은 곧 갑의 기망 사실을 알고 사기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였다까지 한번 끊어보면 을이 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으로부터 뭐죠? 기망 사기를 당했죠. 그리고 을이 갑에게 뭐까지 해줬어요? 이전 등기까지 했는데 을이 기망 사기를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뭐 했습니까? 취소했죠.
취소라면 매매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니까 을은 갑에게 말소 등기나 이전 등기 해달라 요구할 수가 있는 상태였는데 계속 보시면 그런데 갑은 을의 취소가 있은 후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기 명의가 아직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기하로 그 토지를 병에게 1억 5천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뭘 해줬죠? 등기까지 해줬다. 물론 결론은 병이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고 악이면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서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1번 병이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취소된 후 비로소 갑으로부터 윗토지를 매수했지만 윗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병이 뭐이면 취득하죠? 선이면 소유권을 하죠. 2번 갑병 간의 매매 계약 시 병이 갑을 간의 매매 계약에 취소 사유가 있다거나 그 매매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면 병은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선의 제3자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병이 선의 제3자에게 해당하는 경우 을은 병에게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토지 소유권을 반환받을 수가 없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만약 병이 아직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기받지 못하더라도 갑에게 이미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병은 선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죠. 매매 계약만 했고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라면 아직 병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죠. 등기가 없죠. 이때는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해요. 실제로 이게 해제로도 나올 수 있고 취소로도 나올 수 있는데 해제든 취소든 뭐든 간에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등기까지 해야 돼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비로소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5번 병이 악인 경우 을은 물권적 방해 재고 증거권 행사하여 병에게 등기 명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우측에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법정부터 먼저 볼까요? 111조 1항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가로 도달이 뭐냐? 사회통념상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따라서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면 아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지 못했더라도 도달이 된 거고 이미 뭐죠? 효과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달되기 위해서는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뭐가 필요한 거죠? 요지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집에 영역 내 진입했더라도 요지 가능성이 없다면 도달되지 않고 뭐는 생기지 않아요? 효과는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 판례에서 1번입니다. 채권 양도의 통지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채무자의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 통진 채권자가 그 우편물을 바로 회수해버렸어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읽어볼 틈이 없었죠. 즉시 회수해버렸으니 그죠? 따라서 이거는 뭐죠?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뭐 되지 않는 거죠? 도달되지 않는 거죠. 2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3번이죠. 자,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이 배달이 됐다면 도달된 것으로 추정해지거나 간주해주지만 보통 우편, 일반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에 대한 추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대표 문제가 나오죠.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를 선고를 받았어요. 일단 의사표시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갑이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요? 표의자가 발신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계속 보시면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 의사표를 수령한 을이 수령 당시 미성년자예요. 근데 이건 고려해야죠. 지금 을이 미성년자라는 말은 을에게 뭐가 없어요? 수령 능력이 없죠. 그러면 을이 받더라도 뭐 되지 않습니까? 도달되지 않지만 제한 능력자 즉 을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건 가능하고요. 법정 대리인이 안 때는 뭐가 되죠? 도달이 되죠. 그럼 보자고요. 1번 갑의 의사표시는 피성년 후견인의 의사표시이므로 당연 무효이다. X. 표의자가 발신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번 을은 의사표시 수령 당시 미성년자이므로 갑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어 유효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X. 도달되지 않지만 미성년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죠. 3번 갑의 의사표시 을의 법정 대리인 병이 도달 안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옵니다. 답은 3번이고 4번 갑은 그의 의사표시를 제한 능력을 이뤄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표의자가 발신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번 갑이 피성년 후견이 되었다는 사실을 을이 알았을 경우에는 갑의 의사표시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X입니다.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려더니 막 혀가 꼬이네. 그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답은 3번이죠. 자,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죠.